권양,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기를 삼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된 이 사람은 누구인가? 온 국민이 그 이름은 모르는 채 그 성만으로 알고 있는 이름 없는 유명인사. 얼굴 없는 우상이 되어버린 이 처녀는 누구인가? 그의 변론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86년 겨울 인천지방법원의 한 법정에서는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23살 된 여학생을 경찰이 성적으로 고문했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제 군주 시절도 아니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지만 그런 파렴치한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법정에서 부도덕한 공권력을 정면으로 고발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조영래입니다.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은 43살의 인권 변호사. 그래서 조영래의 죽음은 충격적이고 또 안타까웠습니다. 한겨울 언 땅 속에 그의 몸을 묻기 전에 한 여성이 추도사를 바쳤습니다. 변호사님을 만날수록 저는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조 변호사님이 제가 당한 성고문 사건을 얼마나 깊게 아파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진 이 사회에 얼마나 크게 분노하고 통탄하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그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실로 제 사건이 조금이라도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하여 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변호사님 차지입니다. 지난 86년 여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 권양 곁에는 변호사 조영래가 있었습니다. 벌써 20년 전 얘기가 돼버린 그 사건을 증언해주는 기록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고인의 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유품 속에 접견록이 들어있었습니다. 인천 소년교도소로 권인숙을 찾아간 조영래는 실로 엄청난 얘기를 듣습니다. 서울대 의류학과 3학년인 권인숙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휴학하고 부천시에 있는 한 제조업체에 위장 취업을 합니다. 그로부터 1년 후 권인숙은 주민등록증 위조 혐의로 부천경찰서에 연행됩니다. 취조 과정에서 권인숙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한 5.3 인천 사태 관련자의 이름을 대라는 협박에 시달렸고 결국 한밤중 취조실에 끌려가 수사관 문기동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고문을 당합니다. 폭언과 폭행은 이미 당할 대로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굉장히 쇼크를 먹더라고요. 그리고 어린 여학생이 그런 힘든 일을 겪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우선 순수하게 그 생각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이 민주화 운동에서 어떤 폭발력이라든가 기폭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이 일이 다 알려지면은 말하자면 군부 정권의 포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걸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 같은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86년 초부터 전두환 50 정권은
본물처럼 터져나온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에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5월 3일 신민당이 주최한 개헌 추진 인천대회에서 학생과 경찰이 충돌하면서 시위가 격렬해지자 전두환 정권은 시위대를 좌경 용공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대대적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제가 그때 신문을 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당하고 그랬던 건 분명히 고3 살 때 배우자들을 찾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그때 뭐 장기표 씨니 뭐 이런 분들, 양승조 씨니 이런 분들 찾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맥락 속에서 제가 그때 신문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성고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조영래는 즉시 합동 변호인단을 대표해서 고발장을 씁니다. 그리고 그 고발장을 각 언론사와 시민사회단체로 보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일을 그때 조영래 변호사에게 맡겼습니다. 조 변호사가 그때까지 그 사건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정확하게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전모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발장 작성을 조 변호사한테 일임을 했고 조 변호사가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것은 사건 내용을 얼버무린 작은 1단 기사. 정부는 이때 각 신문사에 보도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성고문은 없었으며 운동권인 권양이 성을 투쟁 도구화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았었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는 권인숙을 조영래는 매일같이 찾아가 위로하고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는 진실의 힘을 믿었습니다. 여론의 지지를 모으기 위해 변호인단은 김수환 추기경을 찾아가 격려 메시지를 받아오고 이어서 재수사를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 날짜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자로서는 차마 밝힐 수 없는 일을 용기 있게 드러낸 권인숙을 위해서도 부도덕한 군사 정권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도 조영래는 이 사건에서 이겨야 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변론 자료를 써내려갔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이제 중요한 글을 쓸 때는 보통 밤샘을 하거든요. 밤 한 12시 넘어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꼬박 이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밤을 새우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이렇게 고쳤다가 생각하고 뭐 저보고 또 읽어보라고 해서 또 이제 어떤 느낌이냐고 이래서 또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계속 한 며칠을 썼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86년 11월 21일 권인숙에 대한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권인숙은 공문서 위조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돼 있었습니다. 방청객이 발 디딜 틈도 없이 꽉 들어찬 법정에서 조영래의 변론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제 1심 공판에서 마지막 최후 변론이죠. 최후 변론을 하실 때, 변호사 변론을 하실 때, 그때 그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세 분이 나눠서 하셨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하시고 나서 계속 하여튼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아, 저 변호사님이 참 이 사건을 정말 마음으로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다른 변호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가장 이렇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했던 사건이었다는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모든 변호인들이 전부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변론을 하시던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방청석도 다 그랬고 지금 생각해도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런 감동적인 공문서 위조 혐의로서는 그 판결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조영래는 그대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문기동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권인숙의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재판은 2년여를 끌었습니다. 88년 4월 성고문이라는 믿기지 않는 사건이 알려진 지 2년이 지나서야 고문경찰 문기동이 구속됐습니다. 조영래의 믿음처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조영래가 성고문 사건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던 것은 이 사건이 가져올 큰 파장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파렴치한 정권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열악한 노동 현실을 바꿔보겠다고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 현장으로 뛰어든 한 어린 여학생. 그 여학생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고 그것도 모자라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집권 세력에 대한 근원적인 분노였습니다. 어쩌면 조영래는 권인숙에게서 2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창시절에 그 또한 군사정권이 마구잡이로 휘두른 폭력의 희생자였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연수원을 다니던 71년 10월 조영래는 감옥에 갇힙니다. 죄목은 국가 전복을 위한 내란 예비음모. 이 거창한 죄목으로 끌려온 사람은 조영래를 포함해 4사람. 모두 서울대 학생운동을 이끄는 핵심들이었습니다. 환상의 9곡에, 즉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것처럼 처음에는 뭐 학생들을 한 5만 명을 모은다. 또 그다음에는 또 뭐 강목이나 뭐 체류탄을 또 얼마를 준비해 놓는다. 또 그러다 하면 또 뭐 경찰 저지선을 뭐 돌파한다. 또 뭐 청와대로 진격한다. 뭐 그러다면 또 뭐 전국적으로 또 뭐 일어난다. 이런 식의 진짜 그 다 하나하나가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그걸 가능한 것처럼 해가지고 결국은 내란죄로 국가 변란이죠. 소위 말해서 폭력을 통해서 국가기관을 전복하는 이런 걸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해나간 거죠. 학생운동을 내란 음모로 조작해낸 사건이었습니다. 2심 재판부에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심 판사 김인중은 판사 3명의 합의제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의 표시로 판결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계속 데모를 하니까 박 대통령이 좀 더 엄하게 처벌할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때 중앙정보부 차장이 검찰 출신이에요. 검찰에서 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있다. 뭐냐? 그 내라는 모르고 처벌을 하면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라는 모로 입건을 해가지고 1심에서 실형을 다 선고받고 왔더라고요. 그때 내가 볼 때는 검찰 주장 자체가 이게 내라는 뭐가 안 된다. 난 그렇게 봤던 거죠. 1년 6개월의 실형은 그러나 조영래에게 군사 정권에 대한 저항감만 더욱 키워줄 뿐이었습니다. (1947년) 대구에서 태어난 조영래는 가난한 수재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교사를 해서 학비를 벌었던 그는 경기중학교를 거쳐서 경기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보통 학생들은 대학 입시 공부로 여념이 없던 고등학교 시절, 조영래는 시국 사건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1964년) 박정희 정권이 본격적으로 한일회담을 추진하자 서울 시내 각 대학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위에 경기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직접 거리로 나갔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으로 해서 시청 앞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때 물론 학교 당국에서 막았죠. 여기서 아주 전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실천에 옮겼는데, 조영래 변호사가 전체적으로 주도를 하고 이끌었습니다. 공부방이 따로 없던 조영래는 집 뒤 안암동 개운사에서 폭넓은 독서를 하며 일찌감치 사회인식에 눈을 뜹니다. 1965년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면서 그는 세상의 주목을 받습니다. 서울대 법대에 진학한 조영래는 누가 봐도 세속적인 의미의 출세가 이미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그러나 조영래가 서울대에 입학한 그해 한일 협정이 체결되고 그 이듬해에는 삼성 재벌이 일본에서 사카린을 밀수해온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재벌들이 그냥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해가지고 자기네들만 돈을 많이 모은 것도 문제지만 거기다가 밀수까지 해가지고요. 밀수까지 해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 거 이런 거는 아주 잘못된 거죠. 더더욱 그걸 일본에서 그걸 밀수한 거 이런 등등의 이유로 딱 우리들한테 요거도 묻기가 좋았고. 조영래는 강의실을 벗어나 시위대에 참여했습니다. 그로부터 박정희 독재 정권에 저항한 학생운동의 맨 앞줄에는 늘 조영래가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전에 조영래는 60년대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법고시를 준비하겠다고 하자 마음이 변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조영래가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것은 법조인의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민주화운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시를 준비하면서 조영래는 자신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태일입니다.
80년대 노동운동의 성경으로 여겨졌던 전태일 평전. 이 평전을 읽으면서 수많은 학생과 지식인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비참한 노동자의 현실에 눈을 떴습니다. 이 평전을 쓴 사람이 바로 조영래입니다. 그렇다면 서울법대 학생인 조영래가 어떻게 청계천 노동자 전태일의 평전을 쓰게 된 것일까요?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1년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조영래에게 더욱 사무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있은 출소를 했을 때 맨 처음에 저하고 같이 전태일 산소에 찾아갔었어요. 저보고 모란공원을 가자고 해가지고 출소한 그 다음 날인가에 갔었어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태일이 하려고 했던 그런 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조영래가 전태일을 알게 된 것은 1970년.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며 23살 청년이 스스로 몸을 태워 죽었습니다. 전태일의 분신은 조영래의 삶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용구암이라고 하는 저 일산 가는데 그 사법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 소식을 듣고 딱 나와가지고 나하고 만나가지고 이거 이제 우리 그냥 두면 안 됐다. 이거 가지고 특히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우리 학생운동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걸 사회적인 어떤 충격을 좀 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연원을 해가지고 전태일의 장례식은 서울법대 학생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로써 자칫 묻힐 뻔했던 전태일의 죽음이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노동청이나 이런 데서 이 권력 쪽에서 어떻게 소문을 퍼뜨리느냐 하면 전태일이 그저 생활을 못 비관해가 죽은 거다 이랬습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또 나는 그때는 정보부인데 정보부가 두드리 맞는지 아세요? 이 새끼야, 전태일이 같은 놈이 그 뭔데 그거 너가 장례를 치러? 그러면 이제 겨울에 말이야 까치도 많이 죽던데 까치도 죽으면 다 이 새끼들아 너가 다 장례 치러라 막 이래서 했다고요. 말도 대단하는 소리를. 근데 그게 지금은 말도 안 되지만 그때는 말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런 시대였지. 유신 체제를 반대하는 투쟁의 싹을 자르려고 박정희는 긴급 조치를 발동합니다. 4월 25일 신직수 중앙정보부장은 전국 민주청년학생 총연맹 사건의 수사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민주화 세력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으로 학계, 종교계 학생을 망라해 180명을 구속했습니다. 학생운동의 핵심이었던 조영래 역시 수배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때부터 조영래는 기나긴 도피 생활에 들어갑니다. 옥탑방과 반지하 방을 전전하는 동안 조영래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것은 전태일의 삶과 죽음을 기록하는 일이었습니다. 첩보 작전이라도 하는 듯 조영래는 몰래 전태일 어머니와 청계천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피해 댕기는 것도 뭐 수없이 댕기고 뭐 죽을 뻔한 일도 몇 번 생기고 그래서 맨날 이 얘기 하기를 내가 맨날 이거 써서 뭐 하느냐고 하면은 다 쓸 데가 있으니까 쓰지 않느냐고. 태일이 생각이 어떠냐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죽기까지 했는 그거를 우리 학생들은 알아야 돼서 그런다고.
평화시장에 대해서 쓸 거라고.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만나면서 이렇게 제가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꼭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공부하자고.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믿음도 갖고 실제로 내가 또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신뢰가 갔기 때문에 일단 공부하는 걸로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만나면 신문 펴놓고 스터디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그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를 배웠거든요. 조영래는 전태일을 통해서 이 땅의 지식인들이 외면해왔던 어린 노동자들의 비참한 삶과 짓밟힌 희망을 만났습니다. 제목이 어느 청년 노동자의 삶과 죽음이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같이 이제 고민을 했죠.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몇 부를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그거 이제 탄로나면 안 되니까 우리 집 이거 마루장 밑에다 놓고 혼자 계속해서 이제 그 몰래 읽으면서 방법을 찾은 게 뭐냐면은 내가 읽고 이것을 이제 소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서 이게 학습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걸 글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하고 그걸 내가 읽어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거하고 또 이게 느낌이라든지 감동이라든지 다르죠. 이제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좀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가능하면 출판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국내에서는 도저히 책을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조영래 원고는 일본에 있는 민주화 운동단체 한민통으로 보내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77년 가을에 국내에서 막 연락이 와서 전태일 변전이 됐는데 국내에서 발간할 수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본에서 책으로 낼 수 없느냐는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그때 대답으로서는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했더니 어느 외국인 신부가 그 원고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전태일 변전의 원본입니다. 원고지를 그냥 가져오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사진으로 만들어서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대학 노트 한 권을 빼곡하게 채운 조영래의 글은 청계천 어린 노동자들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제 몸에 불을 붙인 전태일을, 그리고 그의 정신을 감동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전태일 평전은 1호판으로 먼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은이 조영래의 이름은 여전히 밝힐 수 없었습니다. 긴급 조치도 나와 있었는 시기였고, 노동자들에 대한 비참한 상태는 아직까지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민주화 투쟁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가 어려운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명으로 내명 좀 어렵기 때문에 가명으로 해주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78년에 전태일 분신 8주기를 맞아 한민통은 평전을 내면서 동시에 전태일 평전을 영화로도 만들어냅니다. 私の息子ジョン・テイルの話をするたびに 이 영화에는 전태일과 그 어머니 이소선의 치열한 삶, 그리고 한국 사회 현실을 고스란히 담아냈습니다.
訴えようとしているか。あの女を捕まえろ。한국에서 전태일 평전이 출판된 것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83년 6월. 그때까지도 지은이의 이름을 알릴 수는 없었지만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전태일은 노동해방의 불꽃으로 부활했습니다. 전태일 평전은요, 이 모든 것을, 즉 전태일의 삶과 투쟁과 죽음, 그것을 통한 이 운동 지침서를 딱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전태일이가 그렇게 살다가 투쟁하다가 죽었어도, 또 조영래가 아무리 그렇게 훌륭했어도 이 평전이 만약에 쓰여지지 않았다면 이는 전태일 이름은 전부 다 반감되는 거죠. 반감. 그럼 예를 들면 성경책 없는 예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전태일을 알게 된 그 순간부터 조영래의 삶 속엔 늘 전태일이 함께했습니다. 박정희가 죽음으로써 6년이나 계속된 도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조영래는 늦가기 변호사가 됐습니다. 저기 강화문 저짝에 그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붙여놨더라고요. 입구에도 붙여놓고 찾아서 올라가니까 변호사님 혼자 있어요. 너무 반가워갖고 내가 막 둘이 붙들고 안고 울었어요. 어머, 이제 내가 이렇게 이거 하니까 이제 울지 마세요. 그러면서 변호사 앉는 자리에다가 나보고 앉으라는 거야. 내가 거기를 어떻게 앉냐고. 변호사 자리인데 왜 내가 거기를 앉느냐고. 그래. 엄마 그 자리에 한번 앉았고 내가 거기서 엄마를 쳐다볼 때, 어머니 쳐다볼 테니까 자기 보고 한번 웃어보래. 그래서 내가 웃음이 막 눈물이 나더라고. 웃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 그렇게 울면 안 되고요. 그 담배 한 대를 태워서 줄 테니까 다 내가 변호사다 하고 한번 퍼보래. 그래서 내가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자기 자리에 앉혀놔놓고 울지 말고 똑바로 쳐다보라고 그러면 자기가 사진을 찍었어요. 어머니 이소선이 그랬듯 조영래도 전태일의 뜻을 이어나갔습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조영래가 현장 실습을 하면서 쓴 일기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사람에게 미안한 거 두 가지가 남았다. 하나는 구형을 검사의 의견을 들어서 덜컥 그 의견대로 1년 6월로 한 것. 또 하나는 수갑을 풀어주고 담배를 권하지 못한 것. 사람들은 조영래를 법을 배운 전태일이라고 말합니다. 전태일이 못다한 삶을 조영래가 살았다라고도 말합니다. 전태일이 그랬듯이 조영래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들을 위해서 조영래는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습니다. 87년 1월 15일 사회면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기사로 박종철의 죽음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취조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취조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경찰 5명이 달려들어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계속했습니다. 결국 박종철은 끌려간 지 단 하루 만에 죽었습니다. 그때 이미 인권 변호사들이 있은 걸로 알아요. 뭐 직책은 뭔 거 나중에 다 알아진 일이지만 황인철이는 어떤 직책이다, 조영래는 어떤 직책이다, 이건 나중에 알아진 일이지만
그때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우리가 사건을 갖다가 일회를 한 이후에 즉시 황희철 변호사는 그 자기들의 그 일련의 그룹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답니다. 했을 때 어려운 변호사들, 어렵게 이야기하는 변호사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면은 조영래 변호사는 해야 됩니다. 거기서 단을 내렸답니다. 이 즈음 조영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으로서 군사정권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인권 보고서를 쓴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선 현실적으로 지독한 감시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87년 2월 초순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초안이 다 완성되면 인쇄 직전에 오케이란 걸 넣습니다. 이제 인쇄해도 좋다. 교정도 다 보고 고칠 것을 다 고치고 난 다음에 인쇄 넘어가기 직전에 그 오케이를 넣기 위해서 그 감시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래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몰래 약속을 해서 일요일 날 어떤 장소에서 몰래 만났습니다. 그러나 막상 대한변호사협회 이름으로 인권보고서 1권이 나오자 정부도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권 집필을 막 마치려는 순간 조영래는 박종철의 소식을 듣습니다. 책상을 탁 치니 박종철이 억하고 죽었다며 경찰은 고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조영래는 그 즉시 고문공청회를 열어서 그동안 군사정권이 저지른 고문 사건을 만천하에 공개했습니다. 급소인 목 부위가 욕조 턱 높이 50cm 넓이 6cm에 눌리어 질식 사망한 것으로 판매되었습니다. 일부 수사관들이 여론이 들끓자 경찰이 고문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지만 국민들은 경찰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조영래는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성명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활동에 들어갑니다. 이분은 담배를 여기에 끼운 담배를 또 가져와가 이불을 안 끄고 이불하고 연결하고 폈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변호사님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해서 아버님 내가 담배가 좀 셉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철이의 사건에 대한 소송 문제를 자기가 우리 선배 변호사들하고 구구하게 말하자면 논의를 하고 언론을 했으니까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럴 때는 이미 87년이 거의 다 지내갈 무렵인데 가족으로서는 상당히 불안하죠. 야 이것이 사건화도 안 될 정도로 같으면은 이거는 개죽음 중에도 이거는 이상하게 돼버리지 않느냐 이런 이제 말하자면 불안감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안감을 조 변호사가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종교단체에서는 추모 집회를 열었고 학생 시민들은 군사 정권을 규탄하는 시위를 전국적으로 벌여나갔습니다. 결국 이 목소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영래에겐 인권 변호사라는 이름이 늘 따라다녔습니다. 그의 인권 변호 활동은 변호사가 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80대 초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산재환자들이 산재를 당하고도 제대로 보상도 못 받고 치료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비일비재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박노해 시인이 손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시까지 쓰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조 변호사는 아마 법률 상담을 하면서 그런 실태를 너무나 절감을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주로 산재 문제 상담을 중심으로 이렇게 아마 하게 됐고요. 1985년 정부가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인 대우어페럴 노조원을 구속하자 구로지역 노동자들이 동맹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대우어페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봉제회사로서 주로 미국 수출 의류들을 만들고 있었는데 여름에 이제 주로 겨울 모피 코트나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럼 미국 사람도 워낙에 등치가 큰 데다가 겨울 걸 여름에 만드니까 실내 온도가 거의 뭐 42, 3도까지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무덥고 그때 당시는 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미식열, 모타열 이런 걸 합치면은 뭐 한여름에 엄청나게 덥고 그래서 작업 시작한 지 한두 시간만 되면은 발등도 이렇게 찐빵처럼 하얗게 부풀러 오르고 또 온몸에 이 작업복이 다 젖고 그런 상태였죠. 노동지옥이라 불렸던 구로공단. 노동자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구속되거나 해고당했습니다. 조영래는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이들의 변론에 나섰습니다. 저희로서는 소위 그때까지 활동해오던 장년층의 변호사들과 청년층의 변호사들이 하나의 단체로 조직화된 힘을 만들면서 조직적인 인권 변호 활동을 펼쳐나가게 됐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효시가 대우어페럴 사건이었습니다. 인권 변호사들의 모임인 정법회는 훗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그 맥을 이어갑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를 위해서 조영래는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 편에 섰습니다. 인권 변호사 그러면 정치적인 사건만 떠올리기 쉽지만 조영래가 맡았던 사건은 무척 다양했습니다. 84년에 집중폭우로 서울 망원동이 물에 잠겨서 주민들이 큰 피해를 봤을 때 조영래는 서울시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습니다. 상봉동의 연탄공장 근처에 살던 한 아주머니가 진폐증에 걸렸을 때 조영래는 이번에도 기꺼이 무료 변론을 맡았고 또 승소했습니다. 한 직장 여성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법원은 여성은 관례적으로 결혼과 동시에 회사를 그만둔다면서 보상금을 형편없이 낮게 책정했습니다. 이때도 조영래는 여성의 정년을 25세에서 55세로 끌어올렸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라면 조영래는 언제든지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었던 것입니다. 87년 6월 항쟁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소중한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에 맞서서
김대중, 김영삼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민주당의 후보가 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조영래는 후보 단일화 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내지 못하면 민주화 세력은 대선에서 반드시 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1목표는 쿠데타 세력이 국민의 손에 의해서 뽑히는 사태는 막자. 이제 그게 제일 큰 그거였고요. 그 다음에 둘이 나오면은 절대 진다. 이제 그 생각이 강했고, 그다음 운동권이 지지하면은 그때 누구든 둘 중에 하나든지 운동권이 지지하면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그건 운동권 너무 과신한다고 봤고요. 이제 그 힘을 너무 과신한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후보 단일화를 촉구하며 조영래는 단식 농성까지 벌이지만 단일화는커녕 민주화 운동 세력마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밀고 당기기를 여러 차례, 단일화 협상은 끝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실패한 13대 대통령 선거는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때 조영래는 생애 처음 깊은 좌절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의 좌절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조영래는 변호사이자 칼럼니스트로서 민주화를 거스르는 모든 권력과 권위에 저항했습니다. 실제로 언론 통폐합이라는 이름 아래 일어났던 일은 이를테면 신문사 사주들을 보안사 지하실에다 불러다가 협박을 해서 도장을 찍게 하고 하는 따위의 파렴치한 깡패짓입니다. 이런 짓을 가지고 무슨 혁명적 상황이니 뭐니 하면서 정당화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새 정부 출범한 지 8개월 지났나요? 그런데 아직 그 전두환 씨 행적에 대해서 계략적인 파악도 아직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느리게 된 주된 책임이 어디 있느냐? 국회는 그나름으로 상당히 저는 노력을 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부, 검찰, 경찰, 이거는 정부, 행정부입니다만은 행정부가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지 않느냐 말이죠. 1990년 가을, 조영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전남 곡성으로 내려갑니다. 폐암 3기라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절 풍경을 유난히 좋아했던 조영래는 이곳 해안사에 방 하나를 얻어서 조용히 삶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힘없고 여린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 평범하고 소박한 삶도 소중하게 대접받는 사회를 위해서 그는 43 생애를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을 떠나던 그해 초, 조영래는 아들에게 이런 엽서를 보냅니다. 아빠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되거나 제일 유명한 사람,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작으면서도 아름답고 평범하면서도 위대한 건물이 얼마든지 있듯이 인생도 그런 것이다. 하루하루 기쁨을 느끼고 또 남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11월 달까지 망사구들 신고 다니길래 자네 그것 좀 이제 그만 벗어서 신발장에 넣고 겨울구두 꺼내 신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기가 귀찮대요. 이 신발 바꿔 신기가. 그래서 그냥 신고 다닐
나는 그 뭐 소탈하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는 좀 기인스러운 면도 있고 그랬죠. 밤낮 그저 넥타이도 느슨하게 풀어헤치고 덥수룩한 머리 그냥 바바리 코트도 별로 좋지도 않은 거 때가 흐르는 것 같은 거 그냥 뭐 몇 달씩 그냥 그것만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매력이 있었어요. 가장 이 휴머니스트라고 할 때 어울리는 사람. 그래서 언제나 인간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고 또 소외되고 약한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이 애정과 연민과 그들의 권리를 어떻게 찾아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게 있었고 누구나 언젠가는 가야 하는 것이 인생이기에 조영래는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그에겐 떨쳐버리지 못한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천도제를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네, 천도제를 하고 싶은데 왜 천도제를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그 전태일 평전을 읽고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죽은 사람들, 목숨을 스스로 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전태일 평전을 쓰면 그렇게 쓰진 않았을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했어요. 저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은 없도록 전태일 평전을 읽고서 뭐 영향을 받아서 뭐 이렇게 운동에 헌신해서 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고 여기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 조영래의 뜻에 따라 아내 이옥경은 노동열사들의 극락왕생을 비는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전태일 평전이 나온 뒤 우리는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열사들이 전태일의 뒤를 따라 노동의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가슴 아픔을 간직한 채 그리고 마음 깊숙이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간직한 채 90년 겨울 조영래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조영래를 결코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의 육신을 잡아둘 수는 없어도 그가 남긴 사랑과 헌신, 그의 정신, 뜨거운 열정을 우리는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보낸 지난날의 추억과 발자취를 소중하게 모으고 쓰다듬으며 우리는 영원히 조영래 당신을 우리 곁에 두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다운 조영래의 육신을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구나. 잘 가라 조영래. 변론 한 줄, 칼럼 한 줄을 쓰기 위해서 그는 얼마나 깊은 사색과 고민을 했던 것일까. 밤을 새워 써낸 그 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소리가 되고 결국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되었습니다. 조영래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참 비범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해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갔기 때문입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 격동의 시대를 거쳐오면서 조영래는 쉼없이 더 나은 사회, 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지식인은 무엇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조영래의 삶에 담겨 있습니다.